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지방직 7급 시험 문제, 헌법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먼저 여러분들 그 자료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는데 하나가 그 헌법 출제 문제 분석 자료입니다. 그거부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원별 분석하고 유형별 분석 이 두 가지를 소개해놨는데, 단원별 분석 보게 되면 우리 원래 헌법총론하고 기본권론, 그 다음에 통치구조론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총론 5문제, 기본권론 5문제, 통치구조론 10문제. 그래서 세부 분석을 보게 되면 헌법총론에서 어떤 것이 출제되는지, 기본권론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이렇게 각각 제가 소개해놨어요. 참고해 두시고, 요거는 이제 단원별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통치구조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치구조 문제가 많았던 그런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자,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바로 유형별 분석입니다. 우리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우리 헌법 문제는 세 가지 유형뿐이 없어요. 헌법 조문을 묻는 확인형 문제하고, 헌법 조문의 규범적 의미를 묻는 해석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그 결정을 묻는 판단형 문제, 이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 판례에서 이른바 판단형 문제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판단형 문제, 결론을 물은 문제는 여러분 총 우리가 20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지선다인데 그럼 80개의 선지가 있다는 얘기죠. 80개의 선지 중에서 판단형 지문은 달랑 10% 나왔어요. 8개의 질문, 8개의 판례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판단형 문제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확인형 문제, 특히나 통치구조에서 헌법 조문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통치구조가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해석형 문제입니다. 헌법 조문의 규범의 의미가 뭐냐를 묻는 이 해석형 문제는 이건 정말 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확인형 문제하고 해석형 문제를 숙지하는 과정이 이게 기본이론 과정이에요. 이 기본이론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실강이든 인강이든 뭐 더 좋으면 3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첫 번째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가 들리는 게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고득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확인형 문제하고 해석형 문제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솔직히 말하면 판단형 문제는 확인형과 해석형이 전제되어 있다면 이 판단형 문제는 실제로 일주일 안에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급하다고 한다면 정말 속성으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형과 해석형 문제는 절대로 일주일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당연히 헌법을 공부한다. 물론 다른 전공 과목이 그렇겠습니다만 헌법을 공부한다 하실 때 이 확인형과 해석형을 잘 다루는 기본 이론이 여러분 충실히 공부해 주실 것을 말씀드려요. 자,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하시고, 자, 그럼 실제로 우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가 대통령과 정보 문제인데 그 중에서 행정학부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헌법 95조 문제죠. 행정학부의 장 2번이 틀린 건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5조 보게 되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데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해임 건의권 문제 정족수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정부적 입법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국가행정사함으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함은 그럼 누가 처리할 것인가? 행안부 장관이 처리한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 역시 이거 확인형 문제가 되겠죠. 행정학부는 행정기관이 아니지만 하나이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학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슨 사건 기억나십니까? 안기부 국정원 사건 기억나시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오셔서 역시 또 틀린 것은 예, 당연히 2번이죠. 대통령 권한에서 비상대표적 권한 아주 잘 나오죠. 헌법 76조, 77조 이거 조문 확인형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적 명령은 통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예, 계엄은 통고만 하면 되죠. 대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죠. 그때 정족수는 지적 과반수예요. 예. 거의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1번 대통령 선거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통령 권한 중에서 헌법규정 구성권 문제죠. 그 다음에 4번은 대통령 행위 방식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오셔서 옳지 않은 것이 뭘까 이건데 정답은 2번. 이거 틀리신 분 또 없을 겁니다. 국정감사 우리가 국감국조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2호에 보게 되면 당연히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4호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밖의 지방자치, 즉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정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1번은 국정조사에 대한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국정감사의 기간이죠. 일시와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되게 국회법에 보게 되면 국정감사법에 보게 되면 국정감사는 되게 정기회 중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법을 바꿨죠. 그래서 국정감사는 정기회 기간 전에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원칙인데 그렇지만은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처리 절차 문제입니다. 역시 좋은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오셔서 정당제도 헌법총론 문제가 됩니다. 정당제도 문제인데 여러분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공권력 주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입니다. 민족기본서가 뭐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한 위반, 저촉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구체적 위험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정당법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해산 사유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 취소, 자진해산,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 세 가지인데 등록 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하실 경우에는 자녀재산 어떻게 처리하죠? 당원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처분하고 그리고도 남았다면은 국고규속인데 위헌정당해산 받게 되면 당연히 국고규속으로 이렇게 다른 거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위헌정당해산의 효력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 헌재 결정에서 우리 헌법에도 없고 정당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5번은 헌법재판 부분에서 권한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인데 이 판례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중에 첫 번째가 물론 요건을 구비해 못했다면 각하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용 결정, 기하 결정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이라는 결정도 있죠. 어느 때 하느냐? 국회의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두 번째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에 세 번째가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했을 경우이거든요. 왜 사망했을 경우에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하게 되느냐? 국회의원의 권한은 아들한테 수계시켜줄 게 아니거든요.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수계될 성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계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번은 그 권한쟁의의 그 대상이죠. 처분이나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 처분이나 부작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문제예요. 당연히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기간 60일, 180일.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임 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권한 문제행을 이유로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왜? 이거는 기관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는 거죠. 자, 6번 문제, 저작권 문제인데, 역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3번입니다. 우리가 헌법 23조 3항에서 말하는 공공필요가 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그 다음에 정당한 법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공용 수용의 권한을 꼭 행정기관이 가져야 되느냐? 그런 제한은 없어요. 우리가 개발할 때도 민영 개발도 있고 공용 개발도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인정 고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인의 민간 개발자는 공용 수용 주체를 수 없다는 이 지문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소권, 내가 돈 내는 거죠. 자기여가 있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가 전까지 대한 요건이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가 사적 유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가 자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가 수급자의 생존 확보에 기여한다. 여기서 자기여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급권은 재산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건강보험이죠. 반면에 의료급여수급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료급여수급권은 이거는 공적 보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게 헌법 23조 1항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는 더 많은 규제가 가능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해지는 사회적 영향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며 개별 재산권이 갖는 보장적 기능,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에 물적 바탕이 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이거는 사회 영향성이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엄격한 심사, 즉 국회의 권한이 작아지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박탈했다면 수용이고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용과 제한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오셔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평등권 문제가 되는데요. 1번이 이거 틀린 질문으로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질문이냐면은 그 죄형법정주의의 마지막 파생 원칙 5번째 적정성 원칙입니다. 이 적정성 원칙은 세 가지를 그대로 합니다. 책임주의, 그 다음에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마지막으로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원칙. 그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원칙이 바로 평등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질과 법익이 동일 유사하다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른 범죄의 법정이 지나치게 높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맞아요.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지만 죄질이 다를 경우 법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보호법익과 죄질이 같아야 된다고요. 따라 보호법익이 같지만 죄질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2번이야 문제 안 될 것이고 3번 이거 판단형 문제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시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판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정치자금 관련해 나온 판례인데 이 정치자금 부분이 독자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당제도 마지막 번이 정치자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후원의 지정권자 문제였는데요. 광역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 사실 선거 비용으로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서울시 건데 동작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제 예비후보자 등록해 놓은 다음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서울시장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한 다음에 선거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서울시장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 평등과 침해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거 시군구 의원,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후원의 지정권자 인정하지 않았던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에게 후원의 지정권자 인정하지 아니었던 거 이거는 평등과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해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판례입니다. 자, 8번 문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옳지 않은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이 틀린 건데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 어떤 업이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뒷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죠.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사건. 여러분들 4급 이상 직원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제도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고위공직자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병역 면제사인 질병명 공고하게 하는 거 인터넷에 공지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역 면제사의 질병명 사건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결정 받았고요. 반면에 헌법 불합치지만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 부과한 것은 이건 평등권 침해가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융감독원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을 등록시켜 놓고 재산 변동 추이를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기구 판매 행위를 제한할 경우 물론 판매업자로 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직업의 자유가 되겠죠.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뭐가 문제될 수 있겠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공판 현장에서 함부로 녹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문제 사건에서 언제가 이런 판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판 현장에서 진술하는 것은 그 진술자의 사생활 영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그분들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녹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오셔서 집회의 자유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좋은 문제로 나왔는데 1번이 틀렸죠. 이른바 5개 집회 및 시위의 제한에서 집시법상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신고제 6조에 신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 5개 집회 시위 금지 조항 10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지 장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없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와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5개 집회 시위가 옥내 집회보다 규제 가능성이 큰지를 설명한 것이 2번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헌법 21조 제2항이 말하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그 유명한 집회를 금지 또는 해산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가 공공의 안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집행위 금지에서는 집행이자를 보다 적게 제한한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행을 허용하는 가능성 모두 소년이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판례가 기억나시느냐? 신고하지 않고 5개 집회를 했다. 그것만으로 그 집회를 금지 또는 해산시킬 수 있느냐? 못합니다. 또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해산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한다고요. 왜? 그로 말미암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 헌법상 영토와 평화통일조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북한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북한 주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언제부터요? 대한민국 헌법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선포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적법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소하는 방법에는 출생 외에 출생 이후 사유라는 국적 취득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인지기와 국적 회복 수반 취득 국적 회복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북한 주민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영토조항은 지원헌법부터 있었다는 거 1번, 남북기본합의서는 공동성명 내 신사입자에 불과한 것이 조약이 아니다는 것이 2번, 우리 대한민국 영해는 영해선으로부터 바깥 12회선까지인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영해법 문제가 나왔네요. 자, 11번 교보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3번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에서 그 법률 원칙, 헌법상 2항에서 말하는 법률로서라는 의미는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걸 바꾸어서 출제한 것입니다. 1번은 법률유보 원칙의 내용, 의회유보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은 개별사건 법률 금지 원칙이죠. 우리가 법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법률, 처분적 법률, 집행적 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분적 법률, 즉 개별사건 법률은 평등주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사건 법률 금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 지지하고 있는 평등은 상대의 평등이기 때문에 개별사건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개별사건 법률이라 하더라도 합헌적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연합뉴스 통신사 사건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알고 계세요? 세무대학 폐지법률 사건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예. 법문의 해석을 통해서 이 명확성 원칙인데요.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런 보충 해석이 이거거든요.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해석 방법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물리적 해석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해보고 그것까지도 안 되겠다면은 그 당의 법률이 어떤 사정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지를 해석하는 역사 해석해보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된다면 입법 목적이 뭔지를 고려해서 해석해보는 거죠. 누가? 법관이.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당의 법률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법관이 이러한 일반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주관이 아니라 이러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밝혀낼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번 문제. 예,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예, 정답은 2번이죠.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1번 어떻게 틀렸을까? 우리 헌법상 인사청문은 담당 기관이 둘이에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하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가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는 헌법기관이거나 아니면 헌법상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기관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하나 있는 것이
대통령직 인수연합 법률상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예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헌법기관에 국무위원은 없어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사청문에서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즉 국회의 동의를 얻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적격 여부는 누가 결정하느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의가 있다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 동의는 부결된 것이 아니에요. 부동의 의견으로 본회의로 보내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 거죠. 적격 여부에 대해서. 반면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또 국회 선출하지 않는 그러한 헌법기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했을 때 그것은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적격이든 무적격이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국회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연히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여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2, 4, 7, 2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탄핵, 두 번째가 해임 건의, 세 번째가 체포 동의안. 그런데 첫 번째 탄핵이나 해임 건의는 2, 4, 7일 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그렇지만 체포 동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 상정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것이고. 자, 당연히 1번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소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소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인 차례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왜 나왔을까? 현재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관소 재판관 9명인데 그 9명 중에서 지금 3명이 지난 10월 17일 날 임기가 만료됐어요. 근데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몇 분이에요? 6명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 심의정력 수는 몇 명이냐? 7명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헌법재판소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정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이 지금 효력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만약에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갖고 있는데 심의용수는 7명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진짜 헌법기구가 문을 닫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것도 판례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자, 2번은 너무나 잘 아시는 선수교체 사건이라고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팩스로 제출이 시도됐던 법률안의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을 철회한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90조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것이 발의됐는데 이 팩스로 제출됐는데 그것이 접수가 되지 않았어요. 접수되지 않았다면은 의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철회가 됐는데요. 이 철회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판시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역시 여야 간의 대립 때문에 나왔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명령위원 유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우리 107조 2항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갑자기 명령규칙인데 대법원규칙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범 심판입니다. 따라 대상이 법률이어야 돼요. 대법원규칙은 법률이 아니죠. 대상이 된다가 틀린 것이고. 자, 1번 잘 아시겠지만 107조 2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명령규칙은 누가 심사할 것인가? 헌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사합니다. 그다음 행정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확정된 경우 대원지처부지가 새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규칙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을 배제하는 개별적 효력 부인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 사건에만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효력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하게 하고 통보하고 공고하게 하고 개정하게 하는 거죠. 자, 15번 법 취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먼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상으로 잘못됐잖아요. 교육제도 법정지 우리 헌법 31조 6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제도 법정지는 교육의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설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돼야 한다는 의회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맞아요. 이거는 교육제도 법정지는 교육제도에 관한 의회 원칙이다라고 우리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의 교육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볼 수 없다가 잘못된 것이고. 자, 1번. 이건 의회 원칙의 예로, 예시로 물은 겁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올해 나온 판례인데요. 수신료 징수 업무. 이게 표현의 자유에서 언론기관 운영의 자유 관련해서 아주 대표적인 판례가 올해 나왔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을 의회 원칙을 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의회가 반드시 정할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 방법에 관한 규정인 바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너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수신료 제도의 본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명확성 원칙의 일반 원칙이에요. 모든 법률에는 명확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법률에 동일하게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침익적 법률일 때, 즉 국민에게 부담적 법률일 때는 보다 명확해야 되고 반면에 수익적 법률일 때는 완화되지 않습니까? 민사법규는 행정법규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 규범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이게 뭐에 비한 거예요? 형벌법규와 달리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법규와 형벌법규 그럼 어떤 게 더 엄격해야 될까? 형벌법규가 더 엄격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신뢰원칙 의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16번 문제 헌법재판 심판 절차 옳은 것은 뭘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선 기피 신청할 수 있으나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론기인에 출석해서 본안의 진술을 할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왜냐하면 변론기인이 이미 출석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피 신청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역시 좋은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사전심사는 헌법 소원만 가능해요. 명문심판은 빠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심의 대상은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적 안전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커야 되는 경우죠. 그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상이 법률이거나 명령인 경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68조 2 위헌범 심판이나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이 내린 결정은 재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 효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그리고 권한쟁의 결정이거든요. 권한쟁의는 인용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결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17번. 예, 이 문제는 제가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업에 대한 감사, 요 사건이 2009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에 요 사건이 우리 현재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의 감사 사건이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포괄적 감사 안 된다, 사전 감사 안 된다. 이건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느냐? 사전 통지 의무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여러분들 2번에 보게 되면 사전 통보가 할 것까지 요구된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꼽았던 문제입니다. 우리 모의고사도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포괄적 감사 안 되고 특정 감사해야 된다. 즉, 거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 행위가 있으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업에 관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대등하고 상이한 권리주체에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상이한 법인과 주체 사이에 감독권 행사로서 외유적 효과를 가지는 통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다. 이 자치사업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나 확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못하지만 일정 요건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당해 절차와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자치단체가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되는 걸 볼 수 없다면 확장 내 추가가 허용되겠다. 원칙은 안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예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3번이 잘못됐죠.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 18조 1항 소정의 공권 행사에 해당되느냐? 안 됩니다. 국민의 헌법소원 대상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나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여러분 누구한테 만 구성이 있어요?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이 있단 말이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번은 언제까지 제출하라고요? 회계노 개시 90일 전까지. 언제까지 의결하라고요? 회계노 개시 30일 전까지. 우리 헌법 조문이 되겠고, 물론 국가정연법은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20일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출한 후라도 수정예산 제출할 수 있다는 거가 2번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할 때 심사기한 정할 수 있으며 심사기한 지정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히 회부할 수 있다. 여러분 심사기한 지정제는 이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안에 대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19번 문제가 아마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특이했다. 사실 기본권 총론 부분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본권 효력 문제거든요. 대국가적 효력 문제와 제3적 효력 문제가 나오는데 제3적 효력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는 이런 거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서는 기본권이 직접 정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 헌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예외로 하고 다 간접 적용되게 됩니다.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원 판례, 우리 헌재로 올라온 사건이 아니라 대원 판례인데 그것을 문제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냐면 3번이 되겠어요. 우리가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기본권은 권리로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권 우리가 규범 자체가 기본권도 헌법이라고 하는 규범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자체가 하나의 그 시대 그 사회의 객관적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질서라고 하는 이 점 때문에
공법이든 사법이든 이런 기본권적 가치가 구현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평등원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평등원칙이라는 개념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법률이 없을 때는 평등을 그럼 보장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럴 리가 없어요. 사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란 기본권 침해도 민법 750조의 일반 규정을 통해서 사업상 보된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돼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는 사인 간의 평등을 보호해 가는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럼 헌법은 뭐 잠을 잡니까? 그럴 리가 없죠. 객관적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물론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이 강한 거지만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입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차별이다, 평등 침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1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방어권이지만 2차적으로는 객관적 가치 질서를 구체한 것으로 사법을 포함 모든 법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령에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헌법 사법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우리 기본서에 제가 소개해놓은 판례가 바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 원칙 내지 결사에 의해 따라 단체의 결성,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으로 금지라고 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적 자치의 한 측면의 그 질서 속에서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정답은 2번이죠. 사법권의 독립은 두 가지예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다시 두 가지입니다.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 당연히 재판상 독립이에요.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이 독립해야 되고 신분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 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 의미해요. 신분이 보장돼야 법관이 자기가 마음껏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을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재판할 거 아니겠어요? 자, 1번은 국정감사조사법 8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조문 대법원의 임기 중임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법관 징계에 대해서 징계 취소 기간과 그 다음에 관할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 단심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현재는 합헌으로 재판 정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총평에 저기 소개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출제했던 문제는 난이도로 봤을 때 1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작년이 워낙 난이도가 좀 낮았잖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문제가 좀 좋아졌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수험생들께서 좀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19번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좋은 성적을 합격하셨다면 축하드리고 그렇지 못하셨다는 분이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거다. 즉 판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문제가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과 그 다음에 그 조문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분명히 해두는 요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지방자 실급 헌법 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